안녕하세요. 경제놀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한국인의 탄생을 쓴 작가 홍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그 ICBM 재진입 기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ICBM 재진입이란 건 이런 거예요. ICBM은 인터컨티넨탈 볼리스틱 미사일을 뜻해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에요. 여기서 탄도라고 하는 것은 미사일이 이렇게 날아가는 걸 뜻해요. 그러면은 대륙에서 대륙으로 미사일을 날릴 때 탄도로 날리면 너무나 먼 거리를 곡선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우주 공간으로 나가요, 한번. 그리고 성층권을 뚫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화를 볼 때 우주선 같은 게 지구로 재진입을 할 때 막 불덩어리가 돼서 막 활활 타면서 내려오잖아요. 미사일도 똑같아요. 예, 미사일도 그 압력과 마찰에 의해서 막 불이 붙어서 엄청난 그 고온과 고압력을 견디면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ICBM 재진입 기술의 핵심 기술은 첫 번째 소재예요. 소재입니다. 그리고 우주 공간에 있을 때 위성이 얘를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미사일은 우주 미하가 돼서 엉뚱한 데로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핵심 기술을 러시아가 제공해 줄까 말까,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푸틴이 과연 김정은을 배신하지 않을 것인가? 보통 사람들은, 특히나 탈북민 중에서 엘리트 탈북민이신 분들이 반드시 김정은을 배신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정은 저거 분명히 배신당한다. 푸틴한테 완전히 탈탈 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배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푸틴 배신할 수 있어요. 러시아는요, 동맹을 배신한 전적이 있는 나라예요. 소련 시절부터도 동맹을 여러 번 배신했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가 배신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김정은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김정은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뭐일 것 같습니까? 북한입니다. 북한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입니다. 겉으로는 중국과 북한은 서로 혈맹이지만 사실은 그동안 가장 서로를 증오해온 나라가 북한과 중국이에요. 김정은은 자기가 몇 년 내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실을 아는 김정은은 자기가 죽게 됐을 때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날 수 있고 북한 정권이 붕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중국은 전차와 장갑차를 몰고 북한 영토에 깃발꽂기를 하러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주한미군은 올라가야죠. 예, 그래서 북한 영토 내에서 북한 영토와 주민을 두고 교전이 일어날 가능성을 김정은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여기서 김정은은 푸틴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순순히 북한 영토와 주민을 유사시에 중국에 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린 것이죠. 그래서 푸틴과 김정은이 조약을 맺었을 때 중국에서는 발작했죠. 예, 그 북한의 흔적을 중국에서 지워버리고 그 북중 우호의 상징으로서 세워졌던 건축물들, 이런 것들을 그냥 철거해버리고 거의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는데요. 그거는 중국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을 김정은이 망쳤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조선민족 최대의 적은 미국이 아니에요. 중국입니다. 김정은이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 그때는 CIA 국장이었었는데, 김정은과 마이크 폼페이오가 평양에서 비밀 회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마이크 폼페이오 이 사람이 입이 싼 양반이라 가지고 김정은이 한 말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책에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김정은이 말하기를 주한미군은 중국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했어요. 중국은 우리를 즉 북한을 티벳과 위구르처럼 다루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티벳과 위구르는 중국의 엄청난 탄압과 착취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미국을 더 잘 아는 나라가 우리나라겠어요? 북한이겠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겠죠. 우리는 미국과 동맹으로서 수십 년 동안 서로 협상을 하고 외교를 했잖아요. 중국을 가장 잘 아는 나라는 북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 더 깊은 이해를 하고 하는 판단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푸틴에게 비록 배신을 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김정은에게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문제지 첫 번째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분간은 개선될 수가 없어요. 예, 유사시에 순순히 북한의 주민과 영토를 중국에 내주지 않기 위해서 판을 깔았는데, 푸틴과 맺은 조약 중에 그 4조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이 4조는 뭐냐면,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게 뭐냐면 자동 개입이거든요. 자동 참전 조항이에요.
자동 참전 조항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중국에는 굉장히 충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정말 러시아를 위해서 파병을 해버렸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이 조항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중국이 보여준 거예요. 중국에 경고를 한 거죠. 자, 북한 정권이 붕괴됐을 때 중국군이 밀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중국이 생각하는 판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최대한 깃발 꽂기를 한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선 저지당하겠죠. 중국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것은 북한 영토와 주민을 모두 흡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밀고 내려가다가 우리나라의 국군, 그 다음에 이제 주한미군 등의 저지가 돼서 멈추는 거죠. 그 멈추는 선을 가장 멀리 가져가는 게 중국의 목표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거기 만약에 러시아군이 개입해버리면 모든 그림이 다 흐트러지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그리고 있는 그림에 일단 초를 쳐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김정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정은은 나쁜 사람이지 바보가 아니에요. 네. 김정은의 이번 일은 신냉전 구도를 깨기 위한 거예요. 자, 러시아는 전쟁이 어떤 식으로 끝나든 경제는 이미 무너져 있어요. 경제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이 끝나고 나면 좀 속된 말도 개털이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은 이미 개털이에요. 그러면 신냉전 구도가 지속됐을 때 북한이나 러시아나 입장은 똑같아요. 두 국가의 물주는 중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적으로 거의 반식민지 상태로 종속되는 미래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러시아, 북한 두 국가가 차이나 패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복잡계 속으로 빠뜨려버린 거예요. 그 중국의 그림을 흐트려 놓겠다. 중국이 우리의 운명을 주도하는 그림을 깨겠다라고 하는 것이 김정은의 생각입니다. 북한 역사상 중국의 이 정도의 펀치를 날린 일은 없습니다. 중국은 정말 거대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게다가 지금 중국의 상황이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중국 부동산 거품 붕괴했고요. 중국 경제 굉장히 힘들고요. 중국 실업률, 어느 정도로 실업률이 심각하냐면 중국이 아예 발표를 거부했어요. 아예 통계 발표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마침 중국이 비틀거리고 있을 때 북한이 그때를 놓치지 않고 로우킥을 날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2010년대부터 북한 사회에 유통된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런 슬로건은 김정은의 결재 없이는 절대 북한에서는 정치적인 구호가 유통될 수 없어요. 즉 김정은이 한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 일본은 100년의 적이지만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즉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북한에서 할 때부터 이런 일은 사실은 계획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금까지 전략 외교라고 해서 중국은 굽히지 않는다. 이제 중국은 강대국이다. 미국 다음엔 중국이다. 우리한테 꿇어라 라고 하는 걸 10년 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소국이 대국의 말을 들어야지 어디서 개기냐 이런 말이 고위 외교관한테서 공식적으로 나올 정도로 중국이 막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북한에 대해서 까불면 죽는다고 엄청 엄포를 놨어요. 엄청 엄포를 놨는데 정말 중국이 외교 감각을 지난 10년 동안 시진핑 정권을 거치면서 상실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북한이랑 중국이랑 만나려고 하니까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니까 푸틴에 대해서 그리고 김정은에 대해서 너희 두 사람은 만나면 안 된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못 만나게 만나지 않도록 물밑에서 달래고 협박해야죠. 겉으로 만나지 마라고 하면 어느 국가가 정상회담을 안 합니까? 그럼 중국이 무서워서 정상회담을 피한 게 되는데 당연히 그런 말을 들으면 당연히 무조건 두 정상은 만나서 차이나 패싱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정도로 외교 감각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만났잖아요. 중국이 화냈어요. 화냈는데 우리 화낸 거 취소할게. 다시 우리 예쁘게 좀 봐줘라고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서 중국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지금 평양에 중국의 유학생들이 가 있잖아요. 중국에도 북한 유학생들이 있는 것처럼 이 유학생들이 갑자기 SNS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어요. 유튜브 같은 매체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북한의 생활상을 그 브이로그 같은 걸 찍어서 올리면서 북한 너무 살기 좋은 나라라고 북한에 아부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위에서 오다가 내려온 겁니다. 이게 우회적으로 북한 우리가 너네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알지? 이제 러시아 말고 우리 좀 생각해줘 라고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죠. 보내봤자 뭐 이미 파병을 했는데 북한은 이미 러시아를 위해서 파병을 했는데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래서 중국이
중국이 한때는 외교력이 굉장히 세요. 미국과 핑퐁 외교를 하고 막 이럴 때는 대단했지만 지금 중국은 외교적인 스킬일까요? 그 외교 테크닉을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예, 중국도 지금 딜레마예요. 일본도 잃어버린 30년, 지금 40년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제2의 IMF 온다 그러고요. 동북아는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만 잘 되고 있어요. 예, 온 세상에 미국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그 천연가스 유전 하나 터졌다고. 예. 아, 미국이 다 해먹는 세상입니다. 예. 중국에서 에너지원을 끊을 수 있죠. 예, 러시아가 있잖아요. 북한이 중국을 왜 그렇게 혐오하냐면요. 중국은요, 북한 인민들을 먹여 살리려고 작정을 하면 중국이 갖고 있는 식량 자원이나 그런 자원들 100분의 1, 1000분의 1만 한턱 내도 북한 사람들 한 명도 안 굶어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왜 그렇게 어디 막 죽을락 하면 산소호흡기 한번 딱 대주고, 정말 죽을라 그러면 산소호흡기 한번 딱 대주고, 왜 그렇게 북한을 다뤄왔을까요? 걔는 궁격 키워야 말을 잘 듣기 때문이에요. 그게 중국이 지금까지 북한을 다뤄온 방식이에요. 그러면 북한 정권 내에서 북한 인민이든 북한 정권이든 중국에 대한 그 증오가 얼마나 쌓여 있었겠어요. 그리고 러시아도요. 러시아가 무기가 떨어지다 못해 북한 무기까지 수입을 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수출을 중국이 해줬으면 아무리 북한이 무기 생산력이 어느 정도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중국의 생산력에 비할 수 있습니까? 중국은 세계의 공장인데 중국이 러시아 안 도와줬잖아요. 똑같아요. 개는 궁격 키웠을 때 말을 잘 듣기 때문이에요. 사냥개는 전통적으로 궁격 키우잖아요. 물론 그러면 지금은 동물학대입니다. 그리고 동물학대를 한 거잖아요.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예, 그래서 그 신냉전 구도라고 하지만 이 세 국가는 서로 증오심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신냉전 구도가 서방 세계, 그 다음에 vs 북중러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EU처럼 한중일 대만 경제 연합체가 나오는 거예요. EU처럼. 만약에 한중일 대만 경제 연합체가 나오면 우리는 거의 경제적으로 세계를 반쯤 정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제 기구가 출범하는 거를 유럽에서 덜덜 떨어요. 상상만 해도 두렵다. 야, 우리는 이렇게 위로를 해주죠. 얘들아,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질 수 없어요. 한중일이 연합을 한다?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사이가 얼마나 나쁜데. 북중러 신냉전 구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은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러시아군이 개입할 수도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이 김정은의 애초부터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자, 여러분, 북한 정권이 붕괴할 때 북한 정권이 오늘 붕괴했다고 해서 내일 정권이 사라지지 않아요. 베를린 장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지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도 동독에 있는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합될 때 정권을 이양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김주애가 됐든 혹은 어떤 군부가 됐든지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세력이 하나 이상만 있으면, 그리고 그 세력이 러시아에 지금 우리 영토에 중국군이 와 있는데 이거 우리 침략당한 거다, 자동 참전해줘 라고 말하면 러시아는 참전 명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 정권이 붕괴했을 때 북한 영토에서 중국군과만 교전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군도 같이 상대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최악의 시나리오겠죠. 하지만 거꾸로 최상의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러시아가 우리 편을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북한 영토 내에서 중국의 인민해방군을 다국적 연합군이 고립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포위하고 섬멸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이 펼쳐질지 우리는 예측조차 할 수가 없어요. 예측 불가능성을 심어놓는다. 이것이 김정은의 계획이었죠. 왜냐하면 예측 가능성에 기대하기에는 북한 정권이 지금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이에요. 주민들은 굶어 죽고 있고요.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이 동북아 육자회담이라고 했을 때 이 육자가 남북, 미, 중, 일, 러잖아요. 이 육자의 그 군사력을 보세요. 군사력 1, 2, 3위가 미, 중, 러잖아요. 우리나라는 군사력이 세계 5위예요. 일본은 7위입니다. 북한은 36위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엄청 겁을 먹고 떨 수밖에 없는 나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핵이 없잖아요. 동북아 육자회담의 육자 중에 핵국가가 4개 국가가 핵이 있고요. 우리나라와 일본만 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벌 떨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 전투력 1위, 2위, 3위, 5위 혹은 6, 7위 하는 국가가 있는데 자기는 36위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생각하는 스스로는 굉장히 위험하고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측 가능성에 기대하기에는 북한은 매우 약자다. 그래서 강대국들, 특히 북한이 가장 경계하는 강대국인 중국이 생각하는 그림을 찢어놓는 거, 이 그림에 흙탕물을 칠해놓는 거, 이것이 김정은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동북아 육자구도나 북한이 생각하는 동북아 육자구도나 그렇게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은 그냥 강대국이 아니잖아요. 초강대국이에요. 슈퍼파워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북한도 나름대로 머리를 굴린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러시아가 가장 필요할 때, 그리고 중국이 가장 비틀거릴 때를 노려서 영혼의 한타를 날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전쟁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전쟁이 없었던 이유는 사실은 세계 최대의 화약고이기 때문이에요. 보통 우리가 세계 최대의 화약고를 중동이라고 하는데요. 그 화약고는요, 화약이 자주 터지는 화약고 뿐이에요. 한 번 터지면 폭발력이 가장 큰 화약고는 동아시아입니다. 당연하죠. 세계 군사력 1, 2, 3위 국가에 5위 국가에 7위 국가에 그중에 핵 국가가 4개국인데 너무나 커다란, 너무나 위험한 화약고이기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은 웬만하면 전면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화약고의 한중간이 한반도라는 점이 참 우리에게 불행한 부분이죠.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정말로 머리를 잘 쓰고 정말로 외교를 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저는 한민족의 전체 역사에는 김정은이 나쁜 사람이지만 요거 하나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전 반대라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 10년, 20년 사이에 우리나라를,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 전체를 가장 위협할 국가는, 저는 그 가장 높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틀거리고 있는 중국의 다리에 아주 강력한 로우킥을 넣은 이번에 김정은의 푸틴과의 조약은 저는 역사 전체적으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지금 뭐 장벽 세우고 있고 철조망 치고 있고, 그래서 정보나 사람이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감옥 국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동서독 통일 과정을 보고 많은 우려를 김정은이 하고 있는 그런 가능성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동서독 통일 과정을 보면 정말 이 동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거든요. 1989년 11월 9일에 동독에서 출국 규제를 완화하는 법령을 발표해요. 이때 사회주의 통일당 일당 독재를 하니까 이 당의 대변인이 발표를 하는데, 횡설수를 하면서 그 준비해둔 서류를 똑바로 읽지를 못해요. 이 내용 뭐냐면, 외국 여행을 할 때 목적을 밝히지 않고도 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전부예요. 그 전까지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혹은 뭐 일을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유를 밝히는 란이 있었어요. 출국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뭐뭐 이렇게 적는 그 란을 없앤 게 전부예요. 이거를 잘못 읽어서 베를린 장벽을 포함해서 모든 국경 출입소에서 출국이 인정된다로 잘못 읽어요. 그래서 이걸 독일 빌트지 기자가 손들고 물어보죠. 언제부터요? 라고 하니까 지금 당장 이러고 또 잘못 말해요. 이거 뭐냐면 날짜가 명기돼 있지 않아서 지금 이거 발표하는 순간 이게 법령이 발효되나 보다 라고 본인이 착각한 거예요. 베를린 시민들이 그 오보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망치를 들고 와서 시민들이 직접 철거를 해버려요. 그 동독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억압한 체제, 그리고 이미 실패한 체제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작은 거 하나에. 이거를 김정은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도록 더 가두고 더 장벽을 세워서 정보와 인구의 유통을 차단하는 거죠. 지금 현재 김정은과 북한 주민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불행하게 하는 관계예요. 물론 가해자는 김정은 정권이죠. 북한 주민들은 지금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우리 사회에, 북한 체제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이 체제가 변화될 가능성, 지금 그거 하나 바라고 있는데, 이렇게 완벽한 감옥 국가를 만든다라고 해버리면 북한 주민들은 더더욱 절망하는 거죠. 북한 내부의 민심은 북한 역사상 가장 나빠요. 그리고 김정은 자체가 김정일이나 할아버지인 김일성만큼의 권위가 없어요. 그러면 북한이 뭐 못 산 게 한두 번이냐, 사람 굶어 죽은 게 한두 해냐,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민심이 좋지 않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김정은이 실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냐면 장성택을 처형했죠. 자기 고모부를 처형한 것까진 좋았는데 북한은 숙청을 할 때 연좌제 숙청을 하잖아요. 장성택만 날아간 게 아니에요. 장성택 라인을 다 날렸어요. 그래서 숙청되고, 그러면 숙청된 사람의 라인에 있는 사람도 숙청이 이어지는데, 이게 집계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0만 명을 숙청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주요 인사들, 주요 실무자들만 따져도 한 800명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장성택 라인을 모조리 숙청했다는 것은 경제 쪽에서 가장 북한에서 유능한 실무자들을 숙청한 게 돼요. 자, 그럼 봐봐요. 그 자리를 김정은이 임명한 다른 사람들이 채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있던 라인보다 일을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당연히 못하죠. 원래 가장 일을 잘하던 사람들을 다 숙청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새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김정은을 만족시킬까요? 못 시키죠. 김정은은 또 숙청을 합니다. 그럼 그 뒤에 다시 채워지는 사람들은 일을 더 못해요. 또 숙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관료들의 모가지가 날아가요. 점점 사람들은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무서워서도 일을 못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말 실무 능력이 없어서도 일을 못해요. 김정은이 이제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새벽 5시까지 일한다고 하는 거예요. 새벽 5시까지 일하다가 보면 모든 일을 다 관리하고 다 결제하고 모든 서류를 다 읽고 다 감시하다 보면 실수한 사람들, 일 못하는 사람들이 눈에 걸리죠. 또 숙청합니다. 김정은은 사실 항상 일하고 있어요. 항상 일하고 있고, 그 건강 상태로 뭐 그렇게 신나게 사실은 놀지도 못해요. 걷지도 못하는데 뭐 하면서 놀아요. 그 사람 할 수 있는 건 폭식하고 일하고 밤새고 담배 피우고 이거밖에 없어요. 김정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행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의 장마당 세대는 당에 대한 충성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장마당 세대 이전까지는 어쨌든 배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마당 세대는 왜 장마당 세대냐? 부모들이 장마당에 나가서 알아서 자본주의 경제를 통해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그렇게 번 돈으로 자식들을 먹여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에 대한 충성심은 하나도 없는데, 당은 우리를 강제하고 탄압하고 강제 노동시키고 요구하기만 해요. 그러니까 당을 싫어해요. 탄압을 당하면 당할수록 장마당 세대는 김정은을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탄압을 풀어주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탈북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김정은을 증오하는, 당을 비난하는 그런 소문이나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유통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여러모로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인민을 괴롭히지 않을 수도 없고 괴롭힐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한류 드라마를 봤다고 중고등학생 수십 명을 공개 처형을 했거든요. 한류 드라마를 봤다고. 그 전까지는 드라마보다 걸리면 일단 뭐 사상투쟁 교육이나 혁명하고 교육 이런 데 갑니다. 뭐 하는 거냐 하면 강제 노동도 좀 하고 기합도 받고 얼차려도 받고, 그래서 한 두어 달 있다 오면은 또 이제 반성문도 쓰고, 무기정학 당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뭐 요런 일이 생겨요. 뭐 우리나라는 뭐 학창시절 좀 아프거나 사고 치면 좀 1년씩 꿇는다라고 하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큰 처벌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공개 처형 이런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드라마를 봤다고 공개 처형을 한다? 그만큼 김정은은 급한 거죠. 이 정도 탄압은 해야지 이 불만을 누를 수가 있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김정은과 북한 주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로가 서로를 지극히 괴롭게 하는 사이다. 김정은의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김정은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와 별개로 그 사람 개인의 삶은 현재 굉장히 불행할 겁니다. 그럼 몰라요. 정말 모르죠. 별의별 말이 다 있잖아요. 사실은 아들이 있는데 장애가 있어서 백돌통의 권위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보여줄 수 없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혹은 짜잔하고 나타날 히든카드인 아들이 해외 어딘가에서 비싼 돈 들여서 사실은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김정은은 4대 세습을 준비하고 있다. 너네들도 주민들에게, 주민 여러분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는 것을 김주애를 등장시키면서 보여준 거죠. 우리 가족이야, 인사해, 주애라고 해 라고 하면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반응이 너무 나쁘잖아요. 북한 주민들이 너무 충격받고 너무 좌절하고 너무 분노했단 말이에요. 김정은도 놀랬어요. 김정은도 놀래서 김주애를 미디어에서 잠시 또 치웠잖아요. 그랬는데 그럼 뭐 해요? 이미 공개를 했는데, 이미 북한 주민들이 김주애를 알게 됐는데, 그래서 다시 미디어에 김주애를 등장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한 번 실수하면 물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지금 김정은의 착각이 있어요. 뭐냐면 김정은에게 북한 주민은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재산이잖아요. 그 재산이 감정을 갖고 주인에게 반항심을 느끼니까 김정은은 당황하는 거예요. 하지만 북한 주민은 우리처럼 다 각자 자기 성격과 자기 생각과 자기 희망을 갖고 있는 다 개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연한 기본적인 사실, 몸에 체화가 안 돼 있으니까 북한 주민들이 내 주민이 왜 나한테 분노를 느끼고 이렇게 실망을 하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흔적을 북한에서 지우려고 했잖아요. 왜 지우려고 했을까요? 자기를 포함해서
김정일, 김일성까지 3대를 동시에 숭배한다는 얘기는 남한을 적화 통일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백두혈통이 북한을 지배하는, 통치해야 되는 그 이유는 적화 통일이 완수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땅에서, 이 한반도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남한의 남조선의 동포들을 해방시키는 과업이 완수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김일성이 시작한 과업이거든요. 그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고 김일성이 죽었기 때문에 아들인 김정일이 물려받는 거고요. 김정일도 그 작업을, 그 민족적 과제를 완수하지 못한 채 죽었기 때문에 김정은이 물려받은 거예요. 이게 그들이 백두혈통이 북한을 통치해야만 한다는 정당성 부여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은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일으켜서 우리가 남한을 우리가 적화 통일하는 게 가능해? 불가능한 거예요. 김정은이 생각해도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를 갑자기 남조선 괴뢰라고 안 부르고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불러주잖아요. 그럼 우리를 우대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외국이야. 우리는 상관이 없는 외국이면서 적국일 뿐이야. 우리는 서로를 통일의 대상으로 삼는 한 민족이 아니라 그냥 벨기에 사람들, 프랑스 사람 아니어도 프랑스어 쓰잖아. 우리 같은 언어를 쓰지만 그건 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이 이렇게 얽혀 있어서 그런 거고 우린 지금 외국이다. 신경 쓰지 말고 살자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김일성과 김정일 지우기는 남한을 생각하지 않고 남한 땅에 주둔한 미제국주의 군대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끼리 내내 이러고 잘 살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 특히나 북한의 엘리트층에게 충격적인 실망과 분노를 안겨줬습니다. 첫 번째, 북한 주민들의 지금 유일한 희망이 전쟁이에요. 전쟁이 나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북한 주민들은 더 이상 전쟁 나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마당에 가면 북한 주민들이 가장 우러러보는 최고급품이 아랫동네 물건이에요. 우리나라 한국제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아랫동네 물건을 카피한 중국제 짝퉁이에요. 세 번째는 그냥 중국제예요. 네 번째는 동남아산이에요. 베트남제 같은 거. 다섯 번째가 뭡니까? 북한 주민식 표현으로 공화국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북한제란 말이에요. 그 물건의 차이가 그렇게 서열화돼 있는데 남한이랑 싸워서 이긴다고 생각 안 해요. 전쟁 나서 지더라도 전쟁이라도 나면 굶어 죽거나 총 맞아 죽거나 심지어 총 맞아 죽는 게 덜 고통스러워요. 굶어 죽는 것보다. 어떤 급격한 변화가 생기겠지. 희망의 가능성이라도 생기겠지라고 하는 게 북한 주민들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북한 주민들의 마지막 희망이 전쟁이에요. 그런데 전쟁 가능성을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분노하죠. 좌절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애초에 김정은이 그 자리에 앉아서 북한을 통치하는, 북한을 지배하는 그 이유가 백두혈통이기 때문이잖아요. 김일성과 김정일,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혁명 과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은 혁명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의무와 그 자리를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전쟁도 안 한대. 남은 적화 통일 안 한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흔적은 지우겠대. 그러면 너는 그 자리에 왜 있어야 되는데? 이 내적 모순을 엘리트들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체제를 정당화하는, 백두혈통 체제를 정당화하는 마지막 핑계조차, 그게 비논리적인 핑계라는 거 고위층 알아요. 하지만 그 핑계나마 있고 없는 건 중요하거든요. 그 마지막 논리적 핑계나마 내던져 버리면 그럼 이 체제에 남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엘리트, 고위층이 탈북하는 거예요. 김정은은 이렇게 자기가 주민들과 엘리트들에게 충격과 분노와 실망을 안겨줄 줄 몰랐는데 이미 말을 해버리고 발표를 해버렸는데 이제 어떡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슴에 배지를 달거든요. 이 배지에 보면은 김일성, 김정일 얼굴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실험적으로 자기 얼굴로 바꿨었어요. 그런데 반응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황급하게 없던 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김정은. 자기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김정은이 이렇게 지금까지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김정은은 이렇게 자기가 실수할수록 주민들이 반발하고 실망하고 분노하기 때문에 그것을 억누르기 위해서 더 강도 높은 탄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강도 높은 탄압을 할수록 주민들은 더 분노하고, 더 분노할수록 강도 높은 탄압을 할 수밖에 없고, 북한 붕괴 조짐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라는 말을 최근에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그 말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북한 붕괴 신호 어느 때보다 붕괴 위험성이 높아요. 게다가 김정은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건강 상태를 갖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준비가 될 때까지는 김정은은 적어도 당분간은 건강해야 돼요. 북한 정권 붕괴 시에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아직은 우리나라가 완벽한 준비를 마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김정은이 살아있어야 된다.
북한은 굉장히 신중하죠. 그래서 트럼프 당선됐다는 얘기도 지금 보도를 안 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이게 과거의 교훈에서 비롯된 거예요. 자, 왜냐하면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관계를 통해서 막 돌파구를 찾으려 해가지고 하노이 회담을 했었잖아요. 하노이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성과 없이 협상이 종료됐어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받을 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노이 회담과 같은 파격적인 정상회담을 할 때는 원래 협상이 성공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물밑으로 다 합의를 마친 다음에 정상이 만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파격적이고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되는 그런 회담을 하는데, 정상회담을 하는데 두 정상이 자기 나라에 성과 없이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회담에 성공하기로 결정해놓고 만나는 건데, 그런데도 회담이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정은한테 굉장히 큰 실패고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충격적인 실패를 다시는 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김정은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트럼프기 당선은 사실은 전 세계의 불확실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이 지금 경제난의 기이하에다가 수해복구 아직도 안 됐죠. 수해복구 아직도 안 됐는데 지금 겨울이 와버렸으니 어떡할 거예요. 김정은은 실패를 자주 했는데 실패를 계속해서 보여줄 수 없으니까 일단은 숨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트럼프와의 외교에서 성공 가능성이 정말로 높다고 판단돼야 아마 적극적으로 선전이 시작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와, 트럼프 됐으니까 우리 핵무장 가능성이 열리겠네? 가능성이 열리는 건 맞아요. 가능성이 열리는 건 맞는데요. 우리가 핵무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전보다 높아지는 거지, 우리의 핵무장 가능성이 그렇지 못할 가능성보다 지극히 낮다는 점 바뀌지 않아요.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죠. 왜 미국이 한국을 예의주시하는지를 거꾸로 봐야 돼요. 한국은 전 세계 그 어느 국가보다도 절박하게 핵을 원하는 나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국이라고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 우리가 저 나라였으면 핵 갖고 싶어서 어떤 짓도 다 했겠는데? 그래서 한국을 거꾸로 콕 집어서 꾸깃꾸깃 밟고 있는 거예요. 핵 개발 못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우리가 핵 개발하면 전 세계적으로 나도 우리는 왜 하면서 핵 확산이 기하급수적으로 핵 확산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핵 보유에 있어서 표적 탄압을 받고 있는 국가예요. 딱 찍어서 괴롭힘 당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우리를 협박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어르고 달래면서 해구산 제공해 줄게 이러면서 제발 하지마 라고 하고 있는 거죠. 핵은 정치적 차원에서 우리가 만들기가 어렵지, 여러분,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입니다. 예, 우리는 전투기도 만드는 나라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기술적 차원에서는 만들려고 그러면 바로 만듭니다. 만드는데 1년 걸린다는 분도 있고 2년 걸린다는 분도 있고 2달 걸린다는 분도 있고 1달 걸린다는 분도 있고 일주일 걸린다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어떻게 만들고 실험하고 어떻게 그 핵 보유를 외국에 인정받고 요 기간을 다 합쳐서 2년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일주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을 때, 코로나 사태 났을 때 그 모더나에서 그 백신 설계도 하루 만에 나왔어요. 예, 기술적 차원에서는 일주일짜리예요. 예. 그런데 이제 실험하고 안정성 테스트하고 만들고 공장 돌리고 양산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2달 잡을 수도 있고 1년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만들면 바로 만들 수 있다. 그냥 그것은 어떻게 시간을 계측하든 바로다라고 하는 게 한국의 이제 그 기술이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가 만약에 기회가 오면, 기회가 왔을 때 최소 비용으로 핵 보유의 권리를 잽싸게 차지해야 돼요.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온다면 아마 1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일 거예요. 그래서 한국 대통령과 행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영리하고 민첩하고 대담하고 도전적이고,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이 역대 모든 대통령보다 가장 스마트해야 됩니다. 예. 그 제 책에서 중국은 2가지 뜻을 지닙니다. 첫 번째는 그냥 중국이에요. 차이나, 바로 그 나라. 두 번째는 우리보다 압도적인 힘, 생산력, 인구, 회복력을 지닌 위험한 이웃을 우리는 또 중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우리는 인구와 물량에서 전쟁을 치를 때 언제나 불리했어요. 자, 가령 수나라가 고구려를 2번째 침공했을 때 몰려온 숫자가, 병사가 정확히 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3만 명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몇 명이 온 거냐면 한반도에 2억 명이 온 거예요. 이건 상상을 초월한 숫자가 온 거예요. 이건 거의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유목민들은, 우리를 침공한 유목 제국들은 언제나 우리보다 뭐 인구는 적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전근대에 기병은요, 한 명의 기병은 보병 15명에서 20명 사이 보병의 전투력을 지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축을 목축하거나 유목하는 데 지극히 불리한 환경이에요. 지극히 불리해요. 얼만큼 지극히 불리하냐? 여러분, 옛날에 겨울에 사람이 소와 말을 먹이기 위해서 매일 쇠죽을 끓이고 말죽을 끓이잖아요. 이 자체가 유목과 목축이 안 되는 국가란 뜻이에요. 마을에 소 몇 마리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관청에 말 한 2마리 정도씩 있어요. 유목 국가들은요, 한 사람한테 말이 20마리, 소가 30마리, 이런 식으로 딸려 있습니다. 이게 전투력의 차이로는 극심한 전투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일본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부유한 물량 군사력의 차원에서 한반도 왕조를 추월할 운명을 갖고 일본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농사를 짓는데 더 유리해요. 기후도 유리하고요. 평야의 질도 더 높고요. 그 평야의 크기도 더 많습니다. 당연히 더 많은 인구를 원래부터 한반도보다 부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일본이 거의 최초로 국가 대 국가로 전면전을 벌이면서 우리나라를 침공하지 않습니까? 그때 왜 그랬냐? 일본은 조선보다 2배 가까운 인구와 2배 가까운 쌀 생산량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굉장히 과대망상에 빠진 이상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없었어도 저는 몇십 년 내로 그 전쟁은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쟁이란 것은 어느 한쪽이 판단하기에 전쟁을 벌이는 편이 전쟁을 벌이지 않는 편보다 유리하다, 이익이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는 순간, 그 순간 전쟁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침공할 만하니까 침공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언제나 우리보다 강자들에게 둘러싸인 상태로 외적의 침입을 간신히 가까스로 막아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상 우리가 가장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죠. 맞는 말이에요. 물질적인 차원에서는 그렇죠. 왜? 지금 우리는 2차 산업사회를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2차 산업에 꽤 그럴듯하게 성공한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잘 살아요. 그러나 역사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은 한반도 역사상 가장 취약한 상황이에요. 가장 위험하죠. 자, 우리는 일단 분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중 일러에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는 4개의 압도적인 중국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상태에서 우리는 분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하필 그리고 우리는 핵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가장 위험하고요. 과거에 우리는 냉전을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냉전이 끝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냉전이라는 울타리는 결과적인 거겠습니다만 우리에게 굉장히 안정적인 울타리가 결과적으로는 돼준 셈이죠. 그리고 그 냉전이 끝나고 나서는 미국 중심의 1극 체제가 또 당분간 지속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비교적 우리는 안정된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고립주의 열풍이 불고 있고요. 그 고립주의를 트럼프 당선이 또 가속화시킬 거고요. 그야말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외교를 잘하고 가장 스마트해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 미국의 1극 체제에 맞서서 러시아와 중국은 다극 체제를 시도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러시아와 중국이 시도하는 다극 체제를 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지식인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국과 러시아가 시도하는 다극 체제가 정말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극 체제는 한국인을 우리를 처절한 생존 투쟁으로 몰아넣을 거예요. 다극 체제 속에서 한국은 굉장히 위험에 취약한 국가예요. 이번 전쟁에서 대체적으로 푸틴 지지하시는 분들이 뭡니까? 그 진보 진영에 많이 계시던데 진보 진영에 계시는 이유로 우리나라 자체 핵 개발은 또 반대하시거든요. 이분들이? 아니, 푸틴 지지할 거면 핵 개발, 핵무장 찬성해야 돼요.
왜냐하면 푸틴이 원하는 다극 체제가 되면 될수록 우리나라는 그 안정된 울타리가 우리 주변에 안정된 울타리가 허물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핵 개발에 매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전체의 논리적 일관성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케이, 미국 제국주의의 당시에 반대할 수 있고 투쟁할 수 있죠. 미국 제국주의 있죠. 왜냐하면 미국이 중남미 국가들의 나쁜 짓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칠레 사람이었잖아요. 저 미국 진짜 싫어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이 된 부분이 지금까지 많았죠. 미국의 제국주의 있죠. 중국의 제국주의도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경계해야 되는 제국주의가 어느 나라의 제국주의인가요? 그 중국의 제국주의예요. 미국의 제국주의든 중국의 제국주의든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그 감수성이 그때 남아서 다극체제는 미국의 일극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므로 푸틴과 중국을 지지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 저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감수성 정치하면 안 됩니다. 뭐 유일하진 않죠. 예, 뭐 몽골 사람들도 있고요. 예, 베트남 사람들도 있고요. 예, 근데 아까 생물학적 견지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중국의 일부가 되지 않은 사건은 결과적인 거죠. 만약에 지구에 인격이 있다면 이 지구라고 하는 미스터 얼스 아저씨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일에 무관심할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겠죠. 예. 그런데 한국인은 정체성 지키기에 결과적으로 성공하면서 성격과 기질이 형성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즉 중국과의 전쟁에서 살아남으면서 기질이 형성됐고 그 기질을 무기 삼아 또다시 정체성을 지키는데 더 성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민족의 기질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한국인은? 일본인은?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럴까? 왜 저런 꼴을 갖고 있을까라고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민족이 어떻게 먹고 살아왔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그 민족이 어떻게 적과 싸워왔는지 그 민족의 전쟁법을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뭐 우리의 전통적인 전쟁법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건 한국의 전쟁법 그리고 전쟁뿐 아니라 재난에 맞선 그 투쟁법은 중국을 기준으로 맞춰져 있어요. 중국을 상대한다라고 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한국인의 투쟁법, 전쟁법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제가 책에 썼지만 여러분 책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전쟁광 이런 사람도 있고 전쟁이 그렇게 좋아? 전쟁 싫죠. 예. 전쟁 난다는 보장 없고 정말 안 났으면 좋겠고 안 나야죠. 그러나 불안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리고 이 불안에 우리가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왜 불안하냐면 자, 김정은은 수년 내에 죽을 가능성이 안 죽을 가능성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요. 그것도 매우 높습니다. 저는 김정은 한 3년 간다고 봅니다. 지금. 그럼 김정은 급사 이후 북한 정권은 붕괴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붕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붕괴할 가능성이 높아요. 훨씬 높아요. 그러면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중국의 북부 전구가 깃발 꽂기를 위해서 북한 영토에 물밀듯 내려올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가능성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지극히 높아요. 그럼 그 경우에 북한 영토에서 우리 국군과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교전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매우 높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우의 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 말은.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한 작업이 완료돼 있어야 돼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과 현 정권은 이 작업을 완료하는데 사실은 매우 진지하게 임해야 돼요. 네. 지금의 대통령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한국인을 책에서 숭고한 속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국인은 누구보다 한국인을 증오하고 시기 질투하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것만 봐도 우리나라의 그 내적 경쟁, 남의 머리를 밟고 한 칸이라도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경쟁심, 시기심, 질투심, 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악독함 이런 거 굉장히 심하죠. 굉장히 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속물적으로 남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솔직히 20평대 아파트를 자가주택을 구매를 하면
기분이 좋다가도 고등학교 동창은 30평대 샀다고 자랑하면 기분 나빠지잖아요. 내가 그랜저를 사서 몰고 다니면 기분이 좋다가도 동창회 나가는데 친구가 벤츠 끌고 오면 기분 잡치잖아요. 이렇게 투명할 정도로 속물적인 그 국민이 이제 한국인인데 갑자기 IMF가 터진다든지 코로나가 터진다든지 혹은 그 태안반도에 기름 유출 사건이 터진다든지 그래서 한번 이타적으로 어떤 나라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한번 결집을 하면 무섭게 결집해요. 굉장히 신기하죠. 이렇게 속물적인 민족이 없는데 이렇게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민족이 없어요. 저는 이것이 중국을 상대로 싸우면서 만들어진 기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뭉쳐야 되고 한번 뭉쳤을 때 모든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타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으면 중국의 100만 대군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공간을 산성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비록 물리적인 산성, 물질, 바로 진짜 그 산성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광장에 모였을 때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을 할 때 한국인은 정신적으로 산성에 모여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방역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그렇게 잘 지키다가 거리두기 해제될 때 해제되는 바로 그 날부터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죠. 우리는 도로에서 어떤 운전자가 큰 사고를 당했을 때 혹은 트럭이 엎어졌을 때 거기 트럭에 있는 물건들이 도로에 쏟아졌을 때 모든 차들이 서가지고 그걸 다 주워줘요. 훔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큰일이 났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게 큰일이 났기 때문에. 한국인은 큰일 앞에서 결집하고 도와주고 헌신적이에요. 그러나 그 일이 끝나고 다시 운전대를 잡고 갈 때는 또 경적 울리고 창문 내려! 말려고 욕하고 교통법규 안 지키고 불법 주정차 하는 거죠. 그것이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숭고함과 천박함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은 재난 상황이다. 결집해야 될 때다 라고 느끼는 한국인이 공유하고 있는 스위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스위치가 켜지면 한국인은 결집하고 희생하고 이타성을 발휘합니다. 그 스위치가 꺼지면 다시 평소에 한국인은 돌아가서 남을 저주하고 자신을 자학하고 시기 질투하고 자기 자신을 불행 속에 갈아 넣는 거죠.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니까요. 한국인은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인은 유전적으로 만족을 못해요. 만족과 관련한 신경 전달 물질 자체가 적게 분비돼요. 그 말은 뭐냐면 이 한반도 주민들은 쉽게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유전자를 남길 기회가 적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올해 농사가 풍년일지 가뭄일지 몰라요. 가뭄일 때를 대비해야 돼요. 가을에 추수를 해서 쌀밥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춘궁기가 올 거라는 걸 알아요. 지금 가을 날씨가 좋아도 겨울이 끔찍하게 춥고 얼어 죽는 사람이 마을에서 나올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해마다 태풍 오지 뭐 하지. 그래서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우려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 식으로 걱정하는 습관은 두 가지 습관을 만들어냅니다. 걱정하는 습관은요, 머리를 좋게 만들어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IQ 검사는요, 유대인들이 유대민족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유대인 과학자들이 IQ 검사를 했더니 정작 1등은 한국인이 먹고요, 2등은 중국인이에요. 중국 사람들 머리 좋습니다. 그러니까 3등 자리 놓고 일본인과 유대인들이 이제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었는지는 우리의 IQ가 증명을 한다. 그래서 전 이런 얘기 하면은 민족주의자, 인종주의자, 레이시스트 이런 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냐면 저도 알아요. 한국인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우리 머리 좋다는 얘기하는 게 얼마나 이게 위험한 얘기인지 저도 알지만 이 얘기를 하지 않고는 정말 이 문턱을 타넘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태어나는 건데 한국인은 그런데 한국인의 불행과 한국인의 머리가 좋다는 사실은 연결돼 있는 거예요. 한국인 머리가 좋은 대신에 높은 IQ를 갖고 태어난 대신에 신경 전달 물질이 굉장히 불행을 잘 느끼도록 설계돼 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잘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불행이 어떻게 한국의 발전과 연관이 돼 있느냐. 우리는 지금 TV나 유튜브 이런 데 보면 한국인들을 막 채찍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채찍질을 하냐면, 이렇게 선진국이 되었는데도, 이미 선진국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물질적 가치에 그렇게 메말라고 저녁에 있는 삶을 보낼 줄 모르고 가족을 소중할 줄 모르고 취미를 함양할 줄 모르고 그렇게 아직도 일하려고 그러고 하면서 한국인들을 혼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선진국이 됐는데도 삶을 즐기지 못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는 저녁에 있는 삶을 즐기기에는 너무나 많은 경쟁심과 불행의 가능성을 타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 세계에서 가장 빠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사고의 순서가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의 급속한 발전에는 한국인들의 전근대에 있었던 생존 투쟁의 유전자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인이 이렇게 빨리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 과거와 현재가 그렇게 물과 기름처럼 나눠진다라고는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국엔 희망이 있다, 한국인은 성격이 너무 나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한 겁니다. 한국인은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에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끼잖아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되죠.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잘 되기 위해서. 한국인의 IQ가 높다와 한국인은 무속적이다가 저는 그 근본 이유가 같다고 생각해요. 미래의 불확실성이 그 머리를 좋게 한다면, 이 불확실한 환경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미래 예측과 우려에도 한계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측과 계산을 내려놓고 기복을 하는 걸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귀신의 힘을 빌어보자. 그래서 무속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무속적인지, 한국인은 무속적이잖아요. 한국은 무속 그 자체입니다. 자, 딱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국 무속의 계열이 원래 그 뿌리를 타고 올라가면 그 시베리아 샤머니즘하고 계열이 같거든요. 샤머니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마을 사람들의 태몽을 대신 꿔주는 겁니다. 샤머니 그 정도가 가능하면 샤머니라고 존경받아요. 우리는 전 국민이 자기 태몽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 국민이 태몽을 꾸는 나라예요. 그 우리나라 무당은 무당이 무당이에요. 우리는 다 무당이에요, 사실은. 그 정도로 우리는 그 신기라고 해야 될까요? 무속의 기운이 강력한 나라예요. BBC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나레이터의 목소리와 음악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깔려요. 시베리아 샤먼이 이제 접신을 했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그 정도로 의미심장하기에는 너무 그냥 율동이에요. 우리나라 굿에 비하면. 그냥 방울 달고 누더기 같은 거에 막 방울 막 이렇게 청동이 그 어떤 제기를 막 단 걸 입고 그냥 이렇게 대충 하늘을 보면서 대충 그냥 제로투 비슷한 거 추고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 굿은요, 이 작두를 타요. 작두 타고 소, 돼지 그 모가지 잘라가지고 그 피 뚝뚝 떨어지는 거 삼지창에 거꾸로 꽂아서 세워두고요.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아예 차원이 다르고, 저는 굿하는 거 여러 번 봤어요. 그 무속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닭이 보자기에 이렇게 딱 묶여가지고 모가지만 내놓고 있는 닭이 한 30마리 있는 거예요. 그 굿을 계속 하다가 부정탈 듯 하면 그럴 때마다 닭모가지를 칼로 그어가지고 피를 쫙 뿜게 해요. 닭피가 이제 잡기를 이제 쫓는다 그래가지고 닭 30-40마리 닭모가지를 다 그었어요. 한 2시간 이내에. 그러면 바닥이 다 닭피로 흥건합니다. 그 흥건한 닭피가 수채구멍으로 졸졸졸 흘러내려가면서 피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요. 저긴 돼지머리 잘려가지고 피 흘리고 있고, 그리고 그 돼지 소 창자를 그 빨간, 옛날에 그 다라이라고 그러죠. 빨간 다라이에 이렇게 쌓아두고 그 생창자를 거기다 소금을 뿌려요. 소금을 버무려서 그 눈이 뒤집힌 그 할머니 무당이 또 막 이렇게 뜯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베리아 샤먼, 다른 동네 무당은 우리나라에 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오면 그냥 우리예요. 예, 시베리아 샤먼은.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는 무속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 크게 말하면 역사적 차이고요. 그거는 정치 체계가 만든 거예요. 그건 정치적인 차이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유전적인 차원에서 생물학적으로 한중일 국민들은 유전적 차이가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요. 한국인과 일본인은 얼마나 비슷하냐면요, 외국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로 치면 거기 한 동네 사람들보다도 유전자 풀이 적어요. 한국인과 일본인은. 예, 사실상 같은 민족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차이가 적은데, 그런데 실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 정말 다르잖아요. 일본인의 어떤 기질적 문화적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오래 내려져 왔던 봉건제도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는 오랫동안의 중앙집권의 역사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은 사실 중앙집권의 역사가 아니에요. 중국은 중앙집권을 언제나 중앙정부가 추구해온 역사예요. 조선이나 고려처럼 거의 완전한 중앙집권이 실현돼 본 적은 없는 국가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차이가 결국은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의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봐야 돼요. 우리는 2다리 1다리만 건너면, 자, 조선인을 생각해 보세요. 조선인은 비록 제주도 사람이라도 1다리 2다리만 건너면 임금님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 사또 얼굴 안 본 사람 없어요. 조선은 전국에 아무리 오지라도 국왕이 직접 임명한 사또가 가서 통치를 하잖아요. 모든 조선인은 자기 동네 사또의 얼굴을 알아요. 그 사또는 임금님한테 직접 임명장을 받았어요. 1다리만 건너면 임금님인 거예요, 조선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도 조선의 임금님에게 직접 읍소하고 상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직접 신문고를 울리고 저 사정 좀 봐주세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일반 농민이 사실 일본의 모든 농민은 농노거든요. 일본의 농노가 한 다리 건너면 쇼군이나 천황에 닿을 수 있습니까? 땅에 묶인 존재예요. 자기가 태어나면 자기 영주님이 정해져 있어요. 자기는 자기 영주님의 반쯤 사유물이에요. 그 영주의 땅이라고 하는 구획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럼 이 좁은 구획 안에서 주어진 역할과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면 이거인 거예요. 튀어나온 못은 박히는 거죠. 우리나라는 튀어나온 못은 임금님의 눈에 띄는 거죠. 소원을 들어줄 수도 있고 좋은 의견을 말해보거나 할 수 있고 저자를 매우 쳐라 할 수도 있는 거죠.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딱 한마디로 설명을 해볼게요. 중국은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라 중앙집권을 추구해온 역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중국엔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천하는 넓고 황제는 멀다. 지금은 이 속담이 바뀌었어요. 천하는 넓고 당은 멀다. 여기서 당은 공산당을 말하는 거죠.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정치와 상관없이. 그래서 일본인과 중국인에게는 기본적으로 정치는 자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정치적 권한이 없는데도 지금 그러려니 하고 살잖아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자민당 수십 년 독재 일본 사람들 그러려니 하고 일본은 심지어 아버지에서 아들, 조카, 지역구 세습을 하는 사람들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랬어 봐요. 난리 나죠. 자, 그러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냐? 그래서 한국인을 표현하는 정말 기가 막힌 속담이 있어요. 사람 나고 법 났지 법 나고 사람 났냐. 이런 속담은 중국과 일본에 있을 수가 없는 속담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규칙을 존중하지만 이 규칙을 왜 존중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없어요. 규칙이라서 존중해요. 중국인들은 이게 규칙인지 아닌지도 관심도 없어요. 한국인은 규칙을 존중하되 의미가 있을 때만 존중해요. 네,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다.